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 계획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의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차기 정부의 청사진은 어떨지 관련 내용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인수위가 차기 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6대 추진 방향 그리고 110개 세부 수행 과제로 구성이 된 국정과제 최종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네네. 보셨나요? 일단 저는 6대 국정 목표 제시에 대해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그중 하나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민간 이니셔티브죠. 그러니까 예. 민간이 주도권을 잡는. 한마디로 그동안 이제 현 정부는 정부가 이끌어서 가는 경제였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과 국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역동성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눈에가 좀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런 국정 목표 아래에 세부적인 110개의 이제 세부 국정 과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상공인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피해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온전한 손실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기반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피해 규모를 판단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한 부분도 눈에 띄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손실보상처럼 정액제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보상금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도 같이 하면서 사실 지금 다중채무자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금융 지원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민간이 주도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 지역 상권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지역 상권에 조금 더 힘을 주는 이런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제 완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을 만들겠다라고 예. 밝히기도 했고요. 또한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이제 회복하겠다. 예. 이런 얘기도 사실 또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재정 준칙에 대해서도 공약대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는 부분. 또한 또 눈에 띄는 게 그동안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떤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네. 이 투명성을 넓혀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발표에 좀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느낌의 그런 네. 비전이 느껴졌는데 정상화나 이제 회복이란 단어가 많이 돋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탈원전 정책 폐기도 국정과제에 선정이 됐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 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가장 큰 오늘 발표에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나 탈원전 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과제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태계 복원에 힘쓰겠다. 지금 원전 에코시스템 완전히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생태계 복원에 좀 힘쓰겠다고 얘기하고 또한 또 눈에 띄었던 것 한미 원전 동맹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의 물꼬를 트겠다 이런 얘기를 또 오늘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주요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해도 사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는 거기에 먹거리가 있으신 많은 기업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예비품 발주를 좀 늘려가면서 같이 이제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밸류체인이 지금 무너진 상태다라고 지금 진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밸류체인이 무너진 상태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런 가치 사슬도 다시 한번 만들어가겠다라는 보관도 오늘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원전에 대한 그 공약대로
굉장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 또한 수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30년까지 이제는 10기,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를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전을 수출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은 노용 수출도 있고 기자재 수출도 있고요. 무엇보다 원전과 관련된 서비스, 그와 관련된 인력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눈에 띄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를 얘기했는데 가칭입니다.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즉시 신설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이제 같이 발표가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원전을 본다 그러면 이제 방사능 폐기물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라면서 이런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데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또한 얘기를 했고요. 기대 효과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무탄소겠죠. 말 그대로 이제 에너지를 활용해서 자연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래서 NDC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달성하겠다, 원전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현 정부와 굉장히 극렬하게 조금 바뀌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뭐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원전이 늘어나면은 이것에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확실히 이제는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동안 사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눌러왔단 말이죠. 예. 근데 원전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원전을 폐기하게 된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에너지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새로운 정부가 함께 고려를 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쪽 과제를 보겠는데 아무래도 뭐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요. 네.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던 만큼 지금 부동산 정책은 4개로 압축이 되어 있고요. 네. 뭐 250만 호 이제 공약을 공급한다고 이제 공약을 했었죠.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인데 뭐 이 4개를 이제 면면히 살펴보면은 앞으로 기대 효과는 어떨까요? 저는 만약에 현실대로, 예. 공약된 현실대로, 그다음에 오늘 세부 국정 과제대로만 간다 그러면 네. 저는 물량을 폭탄을 넘어서 정말로 뭐 엄청난 물량이 아마 쏟아질 거다. 그래서 예.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물량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사실 250만 호입니다. 엄청난 물량이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 수도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공약대로,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세부 안대로만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 안정에는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나왔던 것이 250만 호 공급을 통해서 이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제 세부 안건을 본다 그러면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제 부분, 부동산 세제 완화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종부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시가격, 그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건드려서 공시가격을 좀 낮춰서, 그러니까 산출세액을 낮추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액을 현실적으로 낮추겠다는 부분도 이제 눈에 좀 띄었고요. 특히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런 고령자들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부동산 정책은요, 사실 뭐 이미 공약 때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부분 정도라고 저는 보시면 되겠고요. 양도소득세 이제 개편도 나왔었죠. 이것도 이미 공약 때 한번 다 소개했던 부분인데 네. 중과되고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을 했고, 예. 특히 자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양도세 중과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주택자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서민 주거에도 세액공제를 높여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월세 세액공제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부분도 오늘 얘기 나왔고요. 또한 임차 자금에 대한 상환액, 소득공제액을 좀 높여주겠다는 부분도 오늘 같이 나왔습니다. 또한 취득세도 같이 나왔는데 뭐 예. 공약 때도 계속 나왔던 이슈지만은 생애 최초에 대한 이런 취득세 부분도 감면시켜주는 부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고요. 기대 효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세부담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부동산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사실 지금 중앙 정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사실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을 완화시켜주는 분위기로 지금 각국 정부는 가고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경기를 떠받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앙 정부가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 있다. 네. 뭐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분위기가 맞물려서 아마 새로운 정부가 이런 부동산 완화, 세제 완화 부분도 아마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제는 금융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출 부분이잖아요. 네네. LTV나 DSR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LTV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본다 그러면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40%를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거는 조금 과도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70%, 그러니까 뭐 생애최초 빼고요. 일괄적으로 70%로 완화시켜주는 부분도 같이 나왔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얘기가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주택담보대출 완화 같은 이제 주택대출 규제 완화 그것도 네. 이제 국정과제에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어서 뭐 추경호 부총리 후보나 원희룡 장관 후보도 청문회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원 후보자와 추 후보자의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본다 그러면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가지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제 대출 부분입니다. 예. DSR 부분은 사실 완화가 아니라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두 후보자의 공통적인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DSR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하면서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경제 예. 시스템이.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줄 겸 그래서 DSR 규제는 그대로 가면서 총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LTV를 좀 건드리겠다는 거겠죠. 예. LTV를 좀 완화시키는 부분은 두 후보자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분도 이제 동일한데 부동산 세제 완화라는 이제 방향성은 이제는 가되 완화라는 방향성은 그대로 가되 시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이 세제 부분을 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느껴지고요. 네. 임대차 3법 우리가 뭐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그다음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시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두 후보자의 목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랑 말 그대로 이제는 국토교통부랑 얘기가 좀 다른데 아무튼간에 어떤 형태로든 좀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죠. 시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DSR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네. DSR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40% 풀어줘야 된다. 네. 뭐 LTV만 풀어줘서는 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DSR까지 풀어주면서 사실 좀 시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DSR까지 풀어주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DSR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생기죠. 미래 소득이 증가되시는 분들, 네. 또한 청년 세대가 지금 이 DSR 규제에 가장 큰 사실 피해라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사고 싶어도 또한 내가 소득이 지금 낮다 보니까 네. 뭐 원래금 이자 상환 계속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기회를 뺏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세대나 아니면 미래 소득이 높으신 분들 한해서는 뭔가 유동성 있는 어떤 유도리 있는 어떤 부분들의 규제를 갖고 오겠다. 그래서 이런 DSR 얘기도 같이 이제는 두 후보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뭐 LTV는 계속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종부세 폐지 부분인데 예. 사실 이게 중장기 과제로 사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후보자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완화하자는 분도 있고 이거는 시장의 모니터링을 좀 세밀하게 보면서 가자는 분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어떤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요건을 완화하자는 분위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차 3법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이거는 좀 극렬하게 좀 나눠져요. 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개편이다. 예. 이거는 개편 정도로 해서 다 바꾸겠다 얘기하는데 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사실 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서 단순하게 이게 뭐 시장에서 원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바꾸면 혼란스러우니까 예.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을 관찰하면서 세밀하게 아주 미시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뉘앙스가 약간 각 부서마저 틀리거든요. 그래서 과연 임대차 3법이 개편이 과연 확고하게 될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지 이것 좀 같이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 개정이라는 게 입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국정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9조 원의 네. 재원이 이제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후보 때 공약 재원으로 추산했던 것은 266조 원이었고 네. 57조 원 줄었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거는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5년간 209조 원이잖아요. 예. 그럼 1년으로 따져본다면 40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수위 쪽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한 600조 원이 됩니다. 네. 이걸 좀 나눠본다 그러면요. 일단 경직성 예산, 그러니까 무조건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이 한 300조 원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또한 인건비로 100조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치면 이제 400조 원이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우리나라의 총 예산이 600조 원이니까 나머지 200조 원은 말 그대로 이제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통해서 여기서 쓸 거를 이제 이쪽으로 빼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10%만 확보를 해도 이게 예. 20조 원이거든요. 그럼 이 20조 원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세수를 늘려서 말 그대로 세수를 최소 한 해 한 20조 원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0조 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수 얘기는요. 항상 우리나라가 성장이 고도화되고 있다. 말 그대로 세수가 잘 거친다는 조건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인수위의 예. 생각대로 과연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이 좀 동반돼야 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 지금 거시경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네. 지금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때였죠. 이후에 최고 수준인 4.8%를 기록했습니다. 근원 물가도 3%대로 올라섰고요. 네. 지금 품목별 상승률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저는 가장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사실 저는 물가라고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특히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망이 굉장히 묶여 있는 부분도 있겠고 무엇보다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 지금 고환율로 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수입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있는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석유류 제품이 역시나 뭐 계속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류가 한 34% 정도 총합쳐서 올랐는데 예. 휘발유가 28%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경유가 42%, 자동차용 LPG가 29% 정도 오르면서 네. 정말로 물가 상승에 기여를 따져봤을 때 역시나 석유류 제품들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축수산물도 올랐는데요. 한 1.9% 정도 올랐는데 좀 따져본다 그러면 수입 쇠고기가 28% 정도 올랐고요. 국산 쇠고기도 한 3.4%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또 전기 수도도 올랐어요.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통해서 한 6.8%쯤 올랐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11%, 도시가스 2.9% 오르면서 예. 말 그대로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다 오르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물가도 있는데 서비스 물가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 3.2% 올랐는데 이 중에서 집세가 한 2% 정도 올랐는데요.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 또한 외식 물가도 한 6.6% 올랐습니다. 뭐 외식 물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네. 1998년이죠. 이제 98년 4월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한 전세도 올랐습니다. 뭐 작년 같은 달보다 한 2.8%, 월세는 1%.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로 이제는 서민들 네. 지갑이 굉장히 얇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근원 물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뭐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석유류 제품을 제외하고 있는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근원 물가도 3.6% 올랐습니다. 이게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거든요. 이것도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또한 생활물가지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감 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5.7% 올랐는데 2008년 이후에 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좀 압박이 되고 있고 특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민들의 지갑이 예. 계속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 소득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에 대한 정책들을 조금 더 많이 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2달 연속 4%대를 보이고 있는데 네.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정부가 이 상승 압력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회의에서도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관련 대책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께서 얘기했던 거는 그거죠. 일단은 이 고물가 상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21년 2월까지는 잘 2%대로 유지를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다가 대외적인 어떤 압력들, 특히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변수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조적인 어떤 고물가 시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했지만 대외적 변수로 인해서 지금 고물가는 가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책도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미 이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지금부터 적용되고 있는 인하율이 있잖아요. 예. 10%포인트 더 인하를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해서 지금 30% 정도 적용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 체감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가 연동 보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 정부가 50%를 책임져 주는 화물차 안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차량용 LPG 판매 부가금 30% 감면하는 부분 이렇게 3종 세트를 이제 마련하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제는 할당 관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당 관세를 적극적으로 더 높여가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할당 관세가 뭐냐면 어떤 일정한 할당량에 대해서 기본 과세를 좀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좀 필요해. 네. 내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건이 당장 와야 돼.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일정한 판량 부분 안에서는 사실 뭐 40%까지 기존 네네. 세율의 40%까지 낮춰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니면 수입을 좀 막아야 되고 이거는 좀 거부해야 돼. 이런 거는 오히려 어떤 물량의 수준이 더 이상 높아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초과 세율을 적용해서 한 140%까지 매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 할당 관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관세 부분은 상호 조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것도 이제 각국 나라의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정부가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